네,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어느샌가 훌쩍 가을이 다가온 그런 느낌인데요. 국내 증시도 어느샌가 1860선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네, 어제 잠시 쉬어갔었던 코스피 지수 오늘 다시 상승으로 가닥을 잡더니 연고점을 다시 썼습니다. 1800 돌파 이후에 벌써 7번째로 연고점을 새로 쓰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873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연일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 지수, 국내 증시 이제 어떻게 대응해봐야 되는지 잠시 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특징적인 점은 오래간만에 IT주가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했고요. IT주들이 오르자 국내 코스피 지수도 1870.15 장중에 뛰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오늘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어제 미국 시장이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장중에 좀 밀리는 모습들도 있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죠. 기본적인 내용들은 미국이 결국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인 어떤 통화량을 증대시킨다든가 이런 양적인 형태의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했고 이것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국내 증시가 추가적으로 1800선을 넘어서 과연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들을 두면서 적극적으로 직전 고점까지 주가가 올라가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많았고요. 또 되짚어보면 상반기에 나온 애널리스트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반기는 일단 3분기까지가 고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시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환율 전쟁, 또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자국 통화를 기축으로 해서 경기 부양책을 시도하고자 하는 이런 환율 시장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아직 선진국의 WD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금리, 저금리 정책들을 진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WD에 대한 우려감들이 불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면 경기 회복이 더뎌질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들이 이제는 좀 기대감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좀 살펴보게 되면 1800선대를 넘어서는데 거래량도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 또 펀드 환매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막상 종목을 살려니 연초 주가를 보거나 또는 5월달, 6월달 주가를 보니 좀처럼 매수하기가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을 경우에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못했던 요인, 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우량한 종목들은 팔지 말고 가지고 계십시오. 또 시장에 주도주인데 물려 계시더라도 그 종목이 경기 회복 시에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실적이 받쳐지는 종목이면 물려있더라도 보유하십시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추석 전에도 대부분 보유를 하는 전략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매매하지 못했고 불안감이 있었고 또 직전 고점이 오면서 펀드 환매가 나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내년에 대한 또 하반기 이후에 또 현재 주가가 너무 특별한 이슈 없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돈의 힘으로,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불확실성이 일단 전문가들의 전망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을 배제하고 아시아만 봤을 경우에는 실제로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기존에 많이 빠졌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관련 종목들을 낙폭과대주 형태의 매수가 유발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이 매수의 주도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봐야 될 시각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화학이라든가 중공업이라든가 또는 조선 종목들 또 기계업종들 또 유통 소비재 업종들을 중심으로 올라왔던 시장들이 이제는 IT 쪽으로 방향을 서서히 선회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시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가능성들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서 지켜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요.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들을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지금 시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분간 미국이나 일본 또는 중국이 저금리 정책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저금리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좀 돌아올 수 있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또
경기부양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맞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프라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두산이라든가 두산중공업 관련된 기계업종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형태의 경기부양책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에 대한 과열도 진정시키기 위한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소비와 유통과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내용들이고요. 아마 제가 이 시간에 한 달여 이상 계속해서 나오면서 2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계속 나왔던 종목들만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사실 그런 종목들만 또 주가 흐름들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겠고요. 굳이 종목을 꼭 찝자고 하면 바로 뒤에서 나오는 금리가 저금리 상태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의견 잘 참고하셔서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수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수요일 순서입니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투자 바이블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의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대박클럽 게시판을 활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전장석 센터장님 강의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강의가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먼저 휴대전화번호 끝자리 797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군과 관심주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우리가 2008년도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2008년도 고점이 1888포인트입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보면 22포인트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그때 2008년도하고 지금하고 실제 좀 다른 상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 수준은 이제 다 왔는데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빠져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2009년도 고점과 2008년도 고점을 찍으면서 빠져나가는 시점이었지만 지금은 같은 주가인데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거. 네. 또 한 가지는 그때는 나름대로 시장에서 이렇게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하되려고 하는 시점이었었고 실질적으로 현재 약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금리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그때 당시에 또 주도주는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네.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은행주들은 뒤로 밀렸어요. 그러면서 제조업 종목들이 올라왔다는 거죠. 자, 제조업 종목들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저금리에 대한 수혜를 자동차 섹터가 받았고 또 도요타 사태 이후에 현대자동차가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서 호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산업 쪽 경기가 특히 미국 기업이라든가 이런 금융위기를 통해서 발생한 상황들이 실제 아시아 증시에서는 제조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 제조업들은 정부나 또는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저금리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조달 비용을 낮추면서 원가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해서 매출이라든가 실적 반영들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업 측면에서 보게 되면 비용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들이 계속해서 재료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관심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금리가 낮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사람들은 금리가 낮게 되면 두 가지 심리가 생깁니다. 돈을 은행에다 넣어봐야 금리를 3%밖에 받지 못하고 내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금리는 7%, 8%씩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저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아예 이참에 금리 싸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거래를 할까? 이렇게 좀 위험 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성격들이 강해집니다. 과거에는 저금리였을 때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이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죠.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증권주에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됐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들이 순환하는 장세가 된다라고 하면 증권주가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많지 않았죠. 네. 연초에 비해서 현재 거래대금은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시장에서 증권주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움직였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냐? 펀드를 많이 파는 미래에셋? 아니죠. 지금 펀드 환매가 계속해서 되고 있으니까 현재 누가 펀드를 적극적으로 사려고 하진 않죠. 또 CMA 같은 경우 금리가 5%대 있다가 지금 3%대, 2%대까지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동양종금 아니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주식을 직접적으로 매매하려고 들어오는 시점이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테일에 강한 그런 업종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증권업종 중에서는 키움증권,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대우증권, 그리고 현대증권 같은 리테일의 실적들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한 종목을 꼽아보면 키움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키움증권의 주가 차트를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들이 최근 9월 달 들어서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횡보를 꾸준히 거쳤고 종합주가지수가 꾸준하게 횡보하는 그 기간 동안 거친 상태에서 종목이 순환하는 시점에서 올랐기 때문에 한 템포 강하게 올라왔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조정을 받는 시기를 이용해서 추세를 이용한 전략들이 중요하겠고요.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5만 원대 초반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고 20일 평균선이 약 일주일 내외로 움직일 수 있는 가격은 48,000원에서 49,000원입니다. 이 가격을 손절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단 전제 조건은 종합주가지수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한다라는 흐름들을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금리 수혜주 하면 건설주도 떠오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건설주 하면 생각나는 게 이 건설주가 지금 부동산도 미분양 상태인데 이 건설주를 네. 봐야 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주 중에서도 아시아 또는 이머징 마켓, 아프리카 또는 브라질 이런 남미 쪽에 건설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중동에 뛰어들고 있는 중동의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인프라에 투자하는 건설주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설주들 중에서도 작은 회사들, 주택시장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회사들이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몰입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오늘 시장에 많이 이슈가 됐죠. 가만 보시게 되면 복지 쪽에도 뭐 28%까지 늘어났다고 하지만 대표적인 투자처가 어딥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과 관련된 사업들, 또 철도와 관련된 사업들 아니겠어요? 그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두셔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꼽으라고 하면 대표적인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림산업, 현대산업,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두산중공업도 있습니다. 자, 건설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왜 두산중공업을 말씀드리냐면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온난화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라든가 그 차세대 녹색 성장과 관련된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산업 생산이 발전할수록 원자력과 관련된 이런 건설 시장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돈이 모이고 있는 이머징 국가들이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에너지 쪽, 네. 그리고 인프라 쪽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보시라는 거죠. 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에서 기계 수요가 증가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그룹사 측면에서의 리스크들은 어느 정도 많이 시장에서 인정을 좀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는 실적들이 사상 최고치까지 나오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솔솔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서 두산중공업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산중공업을 살펴보시게 되면 뭐 주가가 움직일 때 이 종목은 상당 부분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2009년도 5월 달을 바닥으로 2010년 5월을 바닥으로 찍고 마찬가지로 키움증권처럼 9월 달 들어서 본격적인 상승을 했어요. 9월 달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하지 못했더라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주가는 계속 일자로 서서 움직이는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은 종목이 순환하는 과정이라고 그랬고
오늘 삼성전자나 IT가 올랐듯이 내일 또 삼성전자 IT가 계속해서 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종목이 순환하는 과정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8만 2, 3천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에 가담하시면 좋겠고요. 8만 원대가 손절 단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중가는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 직전 고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4분기까지를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한 가지가 있죠. 네. 리스크가 있는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어차피 난 돈도 없는데 벌어서 적금해봐야 또 난 주식도 못해. 그래서 소비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뽑아가지고 물가가 실질적으로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상당히 낮춰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을 3.5% 이상을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소비 심리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소비 심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즉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있는 이머징 국가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수 소비 종목뿐 아니라 이 소비재 관련된 업종들, 유통업종들이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들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유통과 내수 소비 관련된 실적주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 살펴보면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명품 관련된 종목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중국 시장에서 명품 취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수 관련된 필수재죠. 삼양사, LG패션, 패션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상장돼서 우량한 회사 중에 하나죠.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현대백화점, 지난번에 한번 자회사 상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현대백화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살펴볼까요? 예. 현대백화점 주가를 보시게 되면 당시에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는 17만 원까지 최대로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우리는 16만 원 전후로 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현재는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13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13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에 가담하시면 좋겠고요. 12만 8천 원대 21선과 61선의 지지가 예상되는 가격대를 손절 단가로 생각을 하시면서 16만 원까지 목표 주가 설정하시면서 하반기에 매출 실적들이 더욱더 증가될 거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곧바로 다음 분 살펴보겠습니다. 2928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최근 주가가 오르고 예금 금리는 뒷걸음질 치는데도 은행 예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네. 예금 금리가 계속 시중은행들이 막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은행 쪽으로 돈이 간다? 예금 상품으로 돈이 간다? 자칫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은행은 마찬가지로 증권사나 각각의 금융기관들하고 경쟁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이라든가 이런 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도 막고자 하는 게 있었고요. 또 은행 쪽이라든가 증권사 쪽에 있는 펀드 자금들이 은행 쪽에 있는 펀드 자금들이 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자금들이 자사은행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최근에는 특판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스마트폰과 연계된 온라인 특판 상품들이 나옵니다. 은행의 스마트폰 앱이라고 해야겠죠. 그걸 넣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금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 금리를 높게 쳐주는 그런 특판 상품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몇십 년 만에 우리가 지난번 IMF 이후에 월복리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얘기는 은행들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돈이 빠져나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펀드 환매의 자금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다양한 특판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또 증권사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종합주가지수하고 연동되어 있는 ELD라고 하는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원금은 보장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목표 수준보다 위에 있을 경우에는 금리보다 높게 올라갔을 경우는 금리를 주고 원금을 보장하거나 또는 금리보다 낮아 있는 상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금리를 주는 그런 상품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결국은
다양한 상품들을 가지고 특판 상품들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자 하는 성격들이 강하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들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금융 관련돼서 뭐 경제평론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시장 뉴스 상황들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니 최근에 나온 상품들이 그런 특판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라고 합니다. 질문 남겨주신 분들이 많아서요. 곧바로 다음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을 올려주신 분입니다. 3572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대원미디어를요. 1,550원에 매수하셨고요. 30%를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손절가와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대원미디어 한번 살펴볼까요? 예, 대원미디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네. 이 회사는 자본금이 4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금리 관련된 종목들, 환율 관련된 종목들,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은 상태에서 우량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뭐 건설주, 증권주, 소비 유통주 얘기 드리고 있지만 그런 종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네. 워낙 자본금이 작고 특화된 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6월달, 7월달에 포트폴리오 중에서 NC소프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게임주였습니다. 게임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했던 부분들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시장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금리와 연계돼서 본다라면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엔 3D TV 많이 네. 나오죠. 지난 월드컵 때 3D TV가 한창 잘 팔리다가 최근 들어서는 LED TV를 넘어서 3D TV까지 합체된 그런 TV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마트에 가서 가격대를 알아봤더니 네. 상당히 비싸요. 근데 최근에 나온 기사는 올해 말 정도 가고 내년 초쯤 가게 되면 이 3D LED TV가 가격이 큰 폭으로 낮아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용 부담이 많이 들지 않는 거지만 인력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되면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영화와 관련된 산업 시장에서는 저금리 상태에서는 소비 심리 자극으로 인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종목은 이슈적인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애널리스트들은 상위 300개에서 400개 이상 종목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 종목 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전반적으로 내놓은 컨센서스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지난 월드컵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한 차례 조정을 받았다가 상승 추세를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기관 매수세도 9월달 이후에는 오히려 물량을 좀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가지고 있는 단가가 1,550원, 지난 6월달 고점대에 물리시거나 아니면 최근 고점에 물리셨었던 것 같습니다. 고점이 최근 1,800원이니까 네. 최근에 고점에서 뒤늦게 들어가시다가 물리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21선이 깨졌습니다. 20일 동안의 주가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향후 20일 동안에도 10,000원 이상 주가가 올라오지 않으면 21선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을 건데 앞으로 20일 안에 10,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21 평균선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추세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의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중요한 장기 추세선 상태에서 도지 형태, 즉 십자 형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만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가 상당히 불확실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을 하반기 또는 물려서 계속 가지고 계시더라도 특히나 이 종목을 신용이라든가 대출을 받아서 샀다라고 하면 저는 반등을 할 때 물량을 줄이고 오히려 시장에서 10만 원짜리 종목이라도 한 주를 더 사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종목 상담해 주셨습니다. 네, 대박클럽 시즌2는요. 이렇게 요일마다 출연하시는 전문가들이 다릅니다. 매주 수요일은 전장석 센터장님과 함께 하니까요. 오늘 강의 함께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요.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강의 듣는 와중에요. 화면 상단 쪽에 우상단에 02-2277-4034번은요.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동산 강의하실 때 보내주는 그런 번호고요. 종목 상담하시는 번호는 013-3366-0110번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전장석의 실전투자 바이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실전 트레이닝 기법.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오늘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센터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금리 얘기를 했었는데요. 금리는 환율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해당 관련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군들은 뭐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시간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와 환율 그리고 주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금리라고 하는 것은 돈의 가치입니다.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어디가 더 작냐, 예를 들면 더 낮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과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사과가 있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사과가 있는데 같은 값이면 싼 쪽에서 사서 비싼 쪽에서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선물에서는 이걸 차익거래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갖고 있어봐야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거를 돈이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주는 쪽으로 돈은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초저금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0.25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금리 수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금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든가 미국에 비해서는 아시아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주가 흐름들이라든가 기업의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흐름은 자연적으로 아시아로밖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이머징 마켓, 남미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라면 금리와 환율에 대한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리와 환율에 관련된 부분들 1달러에 1,100원 할 때하고 1달러에 1,000원 할 때하고를 살펴보게 되면 계속해서 교환하는 비율이 낮아지게 되죠. 즉 원화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떨어지게 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지금 주식을 사느냐? 미국에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한국이나 중국에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채권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주식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1,100원이었을 때 1달러를 갖고 1,100원으로 돈을 바꾼 다음에 그걸 주식으로 투자했을 때 현재 달러의 가치가 900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200원의 환차익도 생기는 거고 더불어서 주가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주가 수익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 원화 가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라고 합니까? 하반기에 기업들이 예상하는 것은 1,100원도 어떤 기업은 깰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나오고 있는 환율의 흐름들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현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 원달러 환율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죄송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130원대까지 그렇죠. 내려가게 됐었죠. 1,130원대까지 갔었죠. 네.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선물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제가 선물 차트를 해외 지수 차트를 띄워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차트를 좀 바꿔서 상품 네. 선물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148원에 출발했었거든요.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장 시작하면서 꾸준히 하락하다가 1,140원대에서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1,139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결국에는 1,140원대는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환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를 살펴보면 최근에 불과 2, 3개월 사이에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건 선물 차트를 제가 임시 방편으로 했지만 6월 달에 나타났던 가격대가 1,280원 정도까지 환율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1,143원, 오늘 종가가 1,143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당시에 계속해서 주식을 사왔고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 상승에 대한 수익과 그리고 환차익에 대한 수익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가 더
안정된 금리가 유지된 상태를 가정해 본다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미국계 자금들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다시 좀 돌아가서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는 현상들, 또 위안화가 강세가 나타나는 현상들, 엔화가 강세가 나타나는 현상들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자금은 국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같은 돈을 달러로 결제를 했을 때 그 돈을 원화로 바꿨을 때는 옛날에는 1,100원이었는데 지금은 900원이니까 수출하는 기업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느냐? 현대자동차가 미국뿐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유럽 시장으로도 또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신제품이 나오고 있으면서 내수에도 증가될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이런 자동차 관련된 수출 관련된 종목들은 다소 리스크가 있다는 점 염두를 해두시고 당장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금리 상태에서 원화가 이렇게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 대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겠죠. 그런 종목들은 수입과 관련된 종목들. 수입은 뭘 할까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회사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유화학 섹터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들 수입 물품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 뉴스에서 비닉빈 부익부 형상들이 심화되면서 백화점 매출에 명품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백화점 쇼핑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들이 양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율과 관련돼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 시장만을 두고 본다면 그런 현상들이 생기겠지만 중국으로 시각을 돌려보면 중국도 네. 우리나라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좀 움직였죠. 자동차, 화학, 정유 섹터들이 움직였는데 그 종목들이 대부분 다 중국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인프라라든가 이런 산업 생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 내 기업들보다 국내 기업들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나케미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화학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떼가지고 그걸 석탄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원자재를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한 단계 기술이 레벨업된 친환경 형태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금리와 관련돼서 또 환율과 연계돼서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계 자금이 당분간은 더 들어온다. 네. 어느 시점까지? 환율이 1,100원 가까이 가는 시점까지는 들어온다. 1,100원 가까이 가는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 흐름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 흐름들을 차트와 연계돼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6월달 이후에 현재 순매수 기조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1,100원 가까이 갔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아야지 환차익이 나는 거니까 파는지의 여부를 좀 살펴보시고 팔지 않고 더 간다. 그러면 환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환율이 1,100원대에서 고정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 동향이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시점에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앞서 제가 전망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라든가 특히 중국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지금 미국과 더불어서 환율 전쟁, 영토 전쟁을 벌이면서 한국에 대한 해외 선진국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경쟁률도 높아졌기 때문에 주가 흐름들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가들이 외국인들이 파는 시점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될 상황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파는 종목, 그러면서 펀드로 돈이 들어오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파는 종목이 변경되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수급에 의해서 주가의 흔들림이 나타나더라도 기업의 밸류에이션,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때 시점을 가면 팔아야 됩니다. 자동차라든가 화학업종이라든가 이런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은 팔아야 되고 기계와 관련된 종목들 또는 건설주들,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파는 현상들이 1900선대 전후로 해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증권사들의 수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종목을
교체 매매할 때는 활용하시게 되겠지만 그 기간까지는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주도 종목에다가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환율과 연관해서 어떤 업종들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어떤 종목들이 유리한지 장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율이 네. 현재 시점에서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행을 많이 못 갔어요. 네. 인플루엔자도 있었고. 근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주가 흐름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네. 추가적으로 환율 시장의 흐름들을 고려해 본다면 추가 상승 여력들이 더 있다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여행 관련된 종목들에 또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대한항공 주가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대한항공은 두 가지 측면의 환율 수혜를 받습니다. 대한항공은 부채도 있습니다. 비행기 갖고 와야 되죠. 그리고 비행기를 사오려고 하면 대규모 자금들이 나갑니다. 또 대한항공은 유가에 대한 부담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안정되어 있거나 또 항공료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입니다. 원화 가치가 강하기 때문에 달러로 바꿔서 여행 가기에도 좋고 그러면서 실적도 늘어나고 부채 비용이 달러로 부채를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강할 때 오히려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요. 유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결제에 대한 달러 수요도 더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항공은 단기적으로는 2009년에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주가가 2007년도 고점까지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여행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 적자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유학과 관련돼서는 흑자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항공은 현재 기술적으로 7만 원대를 전후로 해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7만 원대 초반을 중심으로 해서 7만 5천 원대가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에 좋은 시점이 아닌가. 21선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현재는 좀 더 치고받는 공방이 7만 5천 원, 6천 원대에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7만 5, 6천 원대 횡보하는 시점에서 매매를 하시고요. 손절가는 주가가 7만 5천 원대를 지지하고 움직이시면 7만 4천 원대가 손절가가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밀렸을 때는 7만 원대 초반에서 매매하셨을 때는 7만 원을 손절가로 해서 목표 주가 역시 10만 원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는 가능성이 하반기에 있다. 역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종목 대한항공까지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을 너무 충실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오늘 유가까지는 짚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유가와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오셨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증시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와 환율 상관없이 다른 어떤 변수가 어떻게 움직여줘야지 이런 지수의 상승세가 유지될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가장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제가 네. 금리와 환율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주가가 가장 세게 움직일 때가 언제냐면 경기가 좋아져서 움직이는 시점은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선별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면 그러면서 주가가 가장 세게 또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공포스러울 정도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오버슈팅, 주가가 세게 움직이는 그런 시점은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일 때입니다.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업의 실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기업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돈들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아마도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사이에 벌써 주가가 2008년도 고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이 시기가 지나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중국의 네. PMI라고 해서 산업생산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5개월 연속 좋아지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9월 말 10월 초에 나올 수 있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네. 이 부분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상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들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경제 지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경제 지표 상황들이 좋아지게 되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현재 시점의 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또는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많이 풀고 있고 저금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지표, 그 다음에 산업생산과 관련된 지표, 그리고 소비 심리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내용, 특히 중국과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거리는 주택과 관련된 겁니다.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금융위기로까지 치닫게 한 가장 주범의 원인이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리스크가 내년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또는 국내 시장, 미국이 주택과 관련된 시장 지표들이 연속적으로 좋아지는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적인 레벨업이 지수 상태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표들 중에서 경제지표, 특히 발표되는 시점 전후로 해서 이게 트렌드적인 거냐, 일시적인 거냐를 뉴스를 잘 지켜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종목 상담 신청해주신 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013-3366-0110번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의 중에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휴대전화번호 끝자리 8745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세종공업을 매수하셨는데요. 13,9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20% 비중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목표가와 손절가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세종공업 자동차 부품주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기아자동차, 자동차 섹터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인 게 현대그룹주들인데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자동차를 만들고 거기에 부품을 대고 자동차를 운반해서 수출하는 이 모두 회사가 현대그룹에 다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관련된 철강을 제공하는 현대제철까지 해서 현대그룹이 최근 주가 흐름들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략하는 종목들은 이런 대형주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들을 잘 못하시거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품 종목들이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별 종목들 중에서 부품 관련된 종목들, 한라공조, 평화산업, 그리고 세종공업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의 목표 주가, 밸류에이션 일일이 다 뜯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것보다는 나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만들어 놓았느냐를 살펴봐야 될 건데요. 현재 세종공업의 주가는 13,900원 정도입니다.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종가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13,900원인데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고 여 밑에 보시게 되면 요 선이 보이시죠? 이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제가 화면을 아주 크게 한번 놓아볼까요? 외국인 투자가들과 더불어서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공격적인 매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아직 물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이전에 5월 달에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현재 상태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매물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자동차 부품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 목표 주가 말씀 궁금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 주가를 살펴보니까 현재가에서 여러분들 목표 주가 얼마까지 봐야 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HTS를 살펴보시게 되면 현재가에 보면 종목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보통 대여섯 개 증권사, 이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가치주의 측면들을 고려해서 한 두세 개 증권사가 레포트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적정 주가 최근에 18,000원, 19,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15,000원대 넘어서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생각하시고 적정 주가,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적정 주가에서 10%에서 15% 정도 밑에서 던질 준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가는 17,000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곧바로 다음 종목 곧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요, 2822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유비케어를 2,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네, 2,555원에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한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유효할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예, 이 종목도 역시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라서 제가 네. 뭐라 이렇게 딱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앞서 그러니까 대원미디어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200억짜리 회사이고 주로 이제 의약품과 관련된 그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약국과 연계돼 가지고 제약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기술적인 흐름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제가 이 회사가 제가 집중적으로 기업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에는 아직까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될 만한 테마나 이슈를 아직까지 못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상황 점검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끼리의 싸움입니다. 우리들끼리의 싸움이라고 하면 차트의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거나 호가에서 나타나는 기세의 흐름들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주가가 한번 시세 분출을 크게 줬는데 주가 흐름들을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 하루하루의 캔들의 흐름들의 주가 변동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얘기는 매매 타이밍을 잘못 잡게 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원치 않는 주가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2,000원대에서 2,5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현재 주가 2,500원인데 가능하면 자금이 적더라도 종목을 바꾸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거는 기술적으로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윗꼬리가 많고 음선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대에 밀린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아침 시가 이상에서 던지는 전략 또는 장 마감 때 매수하는 전략 이런 식의 투자 전략들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664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특수건설을 9,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비중은 15%입니다. 비중이 그렇게 부담되는 비중은 아닌데요. 오늘 장에서 특수건설 보합권에 마무리되면서 8,200원에 종가를 찍었습니다. 과거에 4대강 관련주 해가지고 많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시간 관계상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수건설이 지금 예산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수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거래 증가가 동반됐고 주가도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기관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 잘 건드리지 않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바닥권의 주가는 놓여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 5월 달에 저점을 찍었고요. 5월 달에 저점을 찍었고 6, 7, 8월 달 접어들면서 거래가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바닥권에서 거래 증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하신 가격권대가 9,000원대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도 고점에서 물리셨어요. 그래서 현재 측면에서는 올라오고 있는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8,000원대가 무너지게 되면 또다시 7,000원대까지 한참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만 객관적으로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좀 들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 네. 왜냐하면 건설주들로 어떤 순환매기가 있을 수가 있고 개별 종목의 흐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 이상 보신다라고 하고 비중이 적기 때문에 홀딩 전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니까요. 그래도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전장석 센터장님께 종목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요. 언제든지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애널리스트 김호영 연구원의 급등주 매매 기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장인 맞춤 투자 기법이라고 하니까요, 꼭 채널 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박클럽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